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 네. 코스피가 지수가 어쨌든 하방을 좀 3,200선 근방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부진할 때는 SK하이닉스가 질주를 했고 네.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약간 지난주부터 주춤할 때는 삼성전자가 끌어올리면서 시장을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요즘 너무 좋죠. 네.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도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려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마지막 2차 전지만 조금 더 힘을 내주면 코스닥도 키 맞추기 하면서 또 올라올 수 있는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힘을 내줘야 할 2차 전지들은 조금 더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 패턴이 이제 강세장에서 보통 나오는 그런 패턴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고점을 높여가면서 그 하반기 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밴드 그런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기존 주도주였던 거 조선, 방산, 원전 안에 있는 거 아시죠? 실적 시즌인 만큼 이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니까 그렇죠. 저희가 또 잘 실적 시즌의 데이터들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력기기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실적도 나올 예정이고 이런 종목들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의 실적이 이제 아마 줄줄이 쏟아질 겁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도 잘 체크를 하면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개장한 지 분위기 어떨까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김윤주 캐스터와 알아볼까요? 네, 우리 시장 10시 2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200선의 장중 잠깐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엇갈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3,210선을 지지받으면서 그래도 출발을 했는데 현재 시간 3,20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823선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으로 상승 탄력이 붙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 안에서 종목별, 업종별 움직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반도체 투톱의 하락폭이 눈에 띕니다. 그 가운데 SK하이닉스가 1.83%가량 강하게 하락하면서 장 초반부터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0.44%가량 빠지면서 오늘 반도체 투톱의 하락이 지수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단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2.42%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LG화학도 3% 넘게 오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단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굉장히 실적 기대감에 좋았던 조선, 방산, 원전이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방산 같은 경우에가 오늘 LRG넥스원이 3.97%가량 강하게 하락하면서 조금 지수를 내리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빠집니다. 어제 5% 넘게 급등 마감했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3.8%가량 조금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조선주 단에서는 흐름이 조금은 갈리고 있는 가운데 HD 현대중공업은 0.8%가량 하락, 하나오션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만 1.55%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주 가운데 네이버가 1.46%가량 하락하고 있고 카카오도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오늘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금융주 단 안에서도 오늘 조금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이 1.82%가량 오르는 가운데 금융주 전반적으로 오늘 시세를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가 0.26%가량 하락, 오늘 장 초반에는 1%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 다시금 금융주 단으로 하락 추세가 붙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금융지주도 0.87%가량 하락하고 있고 증권주도 오늘 조금 하락합니다. 메리츠증권이 1.26%가량 하락합니다. SK스퀘어도 1.92%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단 안에서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그 가운데 미용 의료기기가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휴젤과 클래시스, 파마리서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마리서치 2.61%가량 상승하면서 오늘도 어제의 상승 탄력을 이어서 받아가고 있고요. 휴젤도 1.57%가량 상승, 클래시스도 1.54%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미용 의료기기 단 안에서 보톡스와 필러를 만들고 있는 휴메딕스가 오늘 상한가를 장중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미용 의료기기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안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1.55%가량 상승하고 있고 케어젠도 13% 넘게 오르면서 오늘 비만 치료제 단 안으로도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 안에서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가 그래도 하락폭이 조금은 낮습니다. 0.3%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가져갑니다. 오늘 어제 좋았던 엔터주 단 안으로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강하게 튀어올랐던 YG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1.21%가량 엔터주 안에서 가장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M이 0.21%가량 하락하는 모습 가져갑니다. 네, 이렇게 오늘 코스닥 시장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시간 지수 상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가 0.43%가량 하락하면서 3,200선을 현재 시간 내려놨습니다. 3,197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3%가량 상승하면서 822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820선 위로 상승 탄력을 그래도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급 상황은 어떨지 바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장 초반부터 지수를 이끌어줬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1,700억 원가량 코스피를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3,000억 원가량 코스피를 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기조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인만이 800억 원가량 코스닥 시장을 담아내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코스닥 시장까지 수급 상황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싱크풀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싱크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상법 개정에 관련된 거버넌스 개혁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감이 워낙 높았고 그것으로 올라왔고 이제 8월 초 관세 협상, 관세와 관련한 이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고 또 실적,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세 가지의 요소를 저희가 확인하고 거쳐야 되는 상황이 이번 주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드라마틱한 상승이라든지 주도 업종 이런 것들보다는 빠르게 순환매가 돌면서 이슈가 있고 또 빈집이 있는 곳으로 수급이 들어가고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싱크풀을 보시면 오늘도 역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내내 지난주 후반부터 리튬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2차 전지 자체가 수급이 빈집이고 가격이 워낙 많이 빠져서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등의 가능성, 여기에서 수익을 좀 체크하자라는 그런 시장의 심리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리튬의 가격이 중국 쪽에서 계속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리튬 관련주, 이런 관련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역시 상승 탄력은 계속 이어가고 있고 2차 전지는 여기에 비견할 만큼의 상승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까도 보셨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에 분위기가 좋거든요. LG 화학도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점에서 올라오려는 대형주들이 일단은 저점에서 좀 올라오는 상황을 체크하실 수가 있을 텐데 2차 전지에 관련된 패턴 추이는 계속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미용 의료기기나 미용 관련된 종목들, K뷰티 관련된 화장품 말고 보톡스라든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쪽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파마 리서치도 어쨌든 인적 분할을 철회하고 나서 그 뒤로 주가가 또 잘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으로는 여전히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도 역시 좋은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폴더블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도 갤럭시 새로운 폴더블 폰 출시가 이제 곧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이 나올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이 앞으로의 공급망,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까 계속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폴더블 관련된 시장도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이외에도 뭐 HBM 반도체는 오늘 조금 쉬어가고요. 전력 설비 AI 소프트웨어도 역시 조금 쉬어가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오늘 암호화폐, STO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주가가 올라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STO, 이 증권형 토큰 관련된 투자의 아이디어를 계속 저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법안이 어쨌든 통과될 것 같습니다. 대세의 방향으로 미국에서는 이게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서 이것을 현실화하려는 입법 과정이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 문제인 거 카운트다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TO 증권형 토큰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 약간 쉬어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안 가니까 이더리움, 리플, 알트코인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체크하시면서 관련된 투자의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 계속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7월 말까지 8월 초에 관세 시한 마감이 다가올 때까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관세 협상, 관세 협의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추이, 뉴스 플로우를 계속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지의 방법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아침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제 임명이 돼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죠. 오늘 경제장관 회의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재개한다. 25일부터 7월 25일부터 관세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2+2 협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참여를 하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렇게 2명이 참가를 하게 되고 미국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협상 이렇게 2+2로 협상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7월 25일부터 협상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다가 외교장관이나 산업부 장관도 같이 가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같이 가서 또 산업장관은 산업장관끼리 또 협의를 하고 외교장관은 외교장관끼리 또 협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협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지금 미국에 가 있다고 했는데 다채널을 통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지금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어떤 협상 카드로 어떤 협상을 내놓을 것인가 많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 일단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관세를 조금이라도 좀 1, 2%포인트라도 아니면 5%포인트라도 좀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인데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위비를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낸다거나 아니면은 남북 협상과 관련된 카드를 들이민다거나 조선으로 우리가 협상 카드를 더 꺼내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내용이 계속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을까? 자, 여기에다가 현대차가 어제 이 수출 관련된 포인트도 이 수치가 나왔는데 현대차가 전체적으로 지난달에 수출이 늘긴 했는데 미국 쪽의 수출은 그렇게 늘지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분기 수출을 보니까 미국의 수출이 16% 줄어들었대요. 2분기면은 딱 4, 5, 6월이잖아요. 이것이 결국에는 2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자동차에 부과하기 시작한 딱 그때부터의 실적이기 때문에 미국 쪽의 수출이 확실히 관세 영향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현대차 괜찮을까 참 걱정이 많은 상황이고 이러면서 미국에서의 생산하는 수출은 미국 쪽의 수출은 줄었지만 현대차가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판매하는 이 수치는 또 약간 늘었대요. 결국에는 현대차가 추진하고 있는 수출은 줄이고 미국에서 현지 생산하는 것은 늘려서 관세 부담을 줄이는 이런 전략,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현대차가 계속 추진하지 않을까, 현대차 그룹이 이런 패턴으로 관세 부담을 줄여나가지 않을까, 여기에다가
자동차 가격 미국에서 약간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로 관세 부담을 좀 경감시키려는 전략을 펼칠 것 같습니다. 자, 2+2 관세 협의 어떻게 펼쳐질지 여기에서 또 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떤 대응을 하게 될지 살펴보셔야 되겠고 오늘 일단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개별 이슈로 조금 더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비교하게 되는데 삼성전자가 6거래일 만에 일부 조정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외국인의 그 매수세는 6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좀 말씀드리고요. SK하이닉스는 27만 원 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4거래 연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BNK투자증권이 오늘 아침 리포트를 내놨어요. 여기에서 HBM 시장 판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SK하이닉스에는 조금 플러스, 삼성전자에는 조금 마이너스 되는 이제 분석을 내놨습니다. 일단 HBM 시장 전반적으로 수익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도한 우려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격이 좀 내려가는 거, 깎이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제한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삼성전자 5세대 HBM 12단 같은 경우에는 연말로 좀 지연되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래서 북미 공급망을 과연 뚫을 수 있을까? 후공정 기술 난제는 좀 여전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반대로 HBM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 유지 그리고 내년도 영업이익 관련해서 그 단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밀리는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늘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 매수세는 서로 좀 엇갈리고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앞서서 현대차, 미국 시장 공략, 그리고 수출 데이터 이런 부분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크게 빠지지는 않고 보합권에서 시장의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제철이 어제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잖아요. 중국 쪽에서 공급 과잉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조정될 예상,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열연 강판에 대해서 중국이나 일본 그런 부분에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결과가 이제 나오면 하반기에 어느 정도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 그런 부분을 자꾸 시장에서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0.14% 정도 조정받으면서 36,600원 선 그 부분을 좀 그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리튬 포어스 리튬 관련주의잖아요. 리튬을 채굴하고 생산하고 미국 북미 쪽에서도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도 상한가 가서 한번 집어 넣어봤습니다. 1,700원 선 가까이까지 오르고 있는 흐름들 유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증권주를 좀 살펴보셔야 되겠는데 오늘 장 초반에 신영증권, 부국증권, 대신증권 이런 증권주가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은 상승 탄력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지금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찾았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또 약간 실망감들이 있었어요. 이거 추진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다. 그리고 신규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사주는 3년 이내에 소각하는 이런 시행령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니 이거 생각보다 약하다. 그 전에 다 처리해버리면 어떻게 하냐라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의원실에 실제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요즘. 그거 법안이 너무 약하다. 자사주 의무 법안, 그걸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민원들이 들어오고 여기에 또 국회의원들이 반응을 하고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새로운 법안을 지금 발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하는 1년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게 아니라 신규 자사주는 자사주 매입하자마자 바로 소각하는 그런 법안 내용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 보유 자사주는 3년 이내가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조금 더 강력하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자.
다시 생각해보면 증권주 안에 부국증권, 신영증권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상황이었고요. 자, 만약 이렇게 되면은 6개월 이내에 소각하는 거, 그러면은 만약에 법을 통과시켜서 공포하게 되면은 6개월 유예 기간이 있고 6개월 후에 공포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1년 내에 어쨌든 자사주 소각이 이루어지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법안들이 준비가 되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도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자사주를 LG U+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뉴스가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800억 원 또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하겠다라는 계획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LG U+는 이런 식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뭐 잭시믹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런 회사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편법적으로 자사주를 그냥 처분하는, 우호 지분에게 넘기는 이런 회사들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잘 선별하고 옥석 가리기를 하셔서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이 어느 정도 속도로 통과가 될지,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내가 가진 종목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도 자사주의 비중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잘 투자의 포인트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일단은 증권주들이 좀 크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사주 비율이 많으면 매입해서 소각할 수 있는 비율이 또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주주들은 좀 환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 흐름에서 주가도 오늘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부국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달만 하더라도 이번 달 7월이죠. 주가가 40% 이상 급등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부국증권, 신영증권,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자사주 비율이 꽤 됩니다. 일단 부국증권은 42% 이상입니다. 3.5% 오늘 주가 강세 현재도 이어지고 있고요. 58,800원 선 현재 주가입니다. 신영증권은 53%에 넘는 이상의 자사주 비율 갖고 있습니다. 오늘 1.22% 14만 1,00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도 자사주 비율이 22.98% 비중을 갖고 있는데,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초에 자기 자본 비율 12조 원을 돌파한 국내 증권사의 1위 기업이었고요. 미래에셋증권 뭐 몇 달 전만 해도 주가가 8,000원 선이었는데 6월 말 정도에 주가 51주 신고가 25,000원 이상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일부 조정받고 그래도 2만 원 선 위에서 큰 문제 없이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실적으로도 함께 묶을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2분기 순이익 전망치가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특히 NH투자증권은 시장 컨센서스 대비 25% 상회치, 이런 부분에서 벌써 증권사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1%, 삼성증권도 한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네요. 증권주의 흐름들은 정책과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토큰증권 관련된 이 종목들을 오랜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미국에서의 시장이 변하고 있다, 우리도 이걸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에 지금 이 STO 관련된 법안이 5건이나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야에서 특별히 이견이 없어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회 정무위원회에 STO 관련된 법안 5가지가 있는데, 민병덕 민주당 얼마 전에 이데일리 TV 출연했던 민병덕 의원이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관련된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김재섭 의원이 토큰증권 제도와 관련해서 법안을 상정해 있습니다. 총 5개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여야가 별 이견이 없고 찬성 반대에 큰 의견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둘이 잘 이제 의견만 모아서 지금 상정된 5개의 법안을 잘 정리해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올리면 금방 통과되고 이게 시행되는 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8월 중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의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추진을 하려는 목적은 자본시장의 활성화, 지금 뭐 부동산에 묶여있는 많은 자금을 주식에도 투입을 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지만 이것도 모자르다.
결국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토큰 증권 시장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그리고 여당의 생각인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러면서 디지털 금융 허브를 구축하겠다라는 목표 이런 것들을 부합하기 위해서 STO 관련된 법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고 사실 뭐 국회의원들 중에도 이거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는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직 많이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미국에서는 토코나 증권 투자가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은 오픈 AI나 스페이스 X나 이런 것들을 토큰 증권으로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관련된 투자 방법들이 여전히 잘 발전이 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코인 관련,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12만 달러 근방에서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약간 정체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쉬니까 다른 코인들이 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가격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고요. 리플 가격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업비트 기준으로 거의 5,000원대까지 왔거든요.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리플의 가격이 한 달 만에 70%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STO, 암호화폐,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쪽으로 이 금융시장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투자 포인트를 시청자분들이 잘 얻으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음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매물이 나오네요. 시가 대비 낙폭을 좀 확대하는 음봉의 흐름이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일단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오늘 4.75% 하락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반이에요. 결제 솔루션 담당하고 있고 자회사 기반으로 STO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핑거 같은 경우에는 AI, 블록체인, STO 플랫폼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오늘 4% 약세입니다. 아톰 같은 경우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규제에 대응하거나 보안 솔루션 이런 부분을 사업을 좀 구축하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3% 하락하고 있고요. 뱅코웨어 글로벌은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STO가 이제 증권형 토큰인데 이쪽에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이제 배분하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 그게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보시고 오늘 한 3% 가까운 약세입니다. FSN 같은 경우는 STO 쪽으로 사업을 좀 확장하는 대표적인 또 관련이고 현재는 보합권 가장 낙폭이 좀 적은 기업이다. 현재 오늘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O 암호화폐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의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오늘 시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이동훈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일단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외국인 수급이 오늘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어디에 중점을 두고 전략 짜고 계신가요? 예, 간밤에 뉴욕 증시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 빅테크들의 낙관론이 좀 제기가 되면서 S&P 500하고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이제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인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한 구석에는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노이즈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경계 심리도 발동을 하는 모습이고요. 국내 증시의 경우 사실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9천억 가까운 매수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3,200의 재돌파를 견인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환율이라든가 관세 같은 대외 변수에 외국인이 크게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관세 리스크 정점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업 실적이 2분기 발악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매수 수요가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겠고요. 최근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 매수가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하고 개인 매수가 좀 뒤를 받치는 이런 흐름들 그러면서 지수의 고점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3,200선에서의 어떤 추가 상승 탄력이 계속해서 좀 제한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차익 매물의 증가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일단 그 상승에 대한 어떤 피로감 이런 부분들도 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외부 요인에 대한 경계 심리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좀 강세를 보였던 원전이라든가 또는 조선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좀 전반적으로 다시 좀 차익 매물 속에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화장품 의료기기라든가 또는 이제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강세가 좀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보다 우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이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업종이라든가 종목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도 뉴욕 증시 S&P 500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갔고 우리 증시도 오늘 살짝 쉬지만 그래도 3,200선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게다가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오늘 시장의 특징주 대표님 뭐로 가져가 볼까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W게임즈입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제 그 M&A 이슈가 있었습니다. 독일 소셜 카지노 게임 개발사인 와우게임즈의 인수를 완료했는데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미국에 이어서 유럽 소셜 카지노 시장의 주요 거점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겠고요. 유럽 시장 내 점유율 7위까지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최근 2년간 W게임즈가 4차례의 M&A를 통해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는데 온라인 카지노 분야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캐주얼 게임 분야에서도 외형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최근에 35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주주 친화 정책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 목표가 6만 5천 원, 손절가 5만 3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W게임즈 오늘 시장에서 저희도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최근에 VC 투자라든지 스타트업 업계는 어떤지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도 한번 점검해보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0년간) 유지되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됩니다. 보조금 상한 규제와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면서 스마트폰 유통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통신 3사의 보조금 과열 경쟁을 막고 유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 차별, 불법 보조금, 폰의 성지라 불리는 음성적 유통 구조가 오히려 고착화됐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폐지로 가장 큰 변화는 보조금 상한선 해제입니다. 기존에는 유통망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이 통신사 공시 지원금의 15%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스마트폰 구입 시 지원금 공시 제도와 유통점의 지원금 상한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실 때 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매하실 수 있게 되어서 통신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한 가입자도 이제는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확대됩니다. 다만 약정 기간 중 요금제를 낮추거나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이 자유화되면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정작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용자의 거주 지역과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차별은 엄격히 금지하되 도서벽지,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할인 규정에 대해서 예외를 두도록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매주 이통 3사와 TF를 구성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차별이나 허위 과장 광고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모니터링을 통해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이통 3사 간 보조금 경쟁 역시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일단은 코스피는 3,200선 아래로 약간 내려갔어요. 3,196포인트, 0.45%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은 동반에서 같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 지수 자체는 상승으로 올라가기는 조금 버거워 보이고 코스닥은 0.15% 상승, 강보합권 수준, 상승 탄력이 줄긴 했지만 822포인트 선에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820선을 지키고 있는 코스닥 시장 보셨고,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어제 0.7%대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도 그 분위기는 이어갑니다. 강보합권 수준으로 출발했고 홍콩 항생지수도 어제 비슷하게 0.7% 가까이 상승했는데 오늘은 강보합권 수준 0.12% 상승 출발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중국 쪽의 출발 상황입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도 좀 체크를 해보면 어제는 일본 시장이 휴장이었는데 오늘은 니케이 지수가 0.2% 정도 강보합권 수준 유지하면서 시장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볼 수 있는 이슈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장이 이번 주에는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전반적인 요즘의 금융시장, 자본시장의 분위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저희가 시장이 좋으면 좋고 화랑일 때는 막 VC 투자도 많이 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막 주식에 상장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런 시장, 유니콘이나 VC 쪽의 시장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 유니콘이라는 단어 요새 많이 못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좀 한 안 2021년 들려요, 이럴 잘. 때는 이유콘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이랬었는데 유니콘이라는 건 사실 이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면서 네네. 창업 10년 이내인 비상장사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1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4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인 건데 네. 지금 환율 기준으로 보면요. 네. 사실 신생기업이 기업 가치 1조 원 넘기가 엄청 어려운 쉽지 일이잖아요.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신화 속의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하게 된 게 그만큼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붙여진 이름인데 이게 코로나19 시기에 유동성이 엄청 풀리면서 이 시기에 유니콘이 굉장히 많이 탄생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스타트업 몸값 치솟으면서 이게 스타트업을 이제 처음에 설립하면 이제 시드 단계부터 시리즈 A, B, C, D 이런 식으로 투자 시리즈 라운드가 진행이 되잖아요. 라운드가 올라갈수록 몸값이 꽁충꽁충 뛰고 이러면서 그렇죠. 단기간에 유니콘에 부르는 게 값이었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유니콘들에 올라가는 기업도 있었고 이제 예비 유니콘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중소기업 벤처 네네. 기업부가 공식적으로 예비 유니콘을 지정하는 시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엔데믹 되고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접어들고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당연히 유동성 마르게 되고 그쵸. 이런 유니콘 기업의 탄생도 좀 어려워졌는데 사실 탄생이 어려워진 게 문제가 아니라 한때 유니콘 혹은 예비 유니콘이었던 것들이 완전 내리막길을 걸어서 그러니까요. 기업 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안 좋아진 그렇다고 경우들이 하더라고요. 좀 많아서 최근에 우리한테 이제 익숙했던 유니콘들이 기업 회생 신청했다 이런 소식이 연달아 들렸었어요. 대표적으로 정유가 지금 표해 보시는 것처럼 반란, 왓챠 굉장히 익숙한 기업들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런 데들이 이제 기업 회생 신청했다라는 소식 들리면서 좀 업계가 많이 술렁이긴 했었죠. 네. 정유가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반란도 광고를 진짜 많이 많이 해서 했죠. 김혜수 너무나 씨. 이제 그래서. 귀에 익숙할 정도로 많이 들었던 거. 왓챠 이 플랫폼도 컨텐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매니아 분들은 왓챠 많이 활용을 하시고 왓챠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습니다. 요즘 이런 이 유니콘이라고 불렸던 한때 유니콘이 될 것 같았던 기업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진 걸까요? 지금 아까 뭐 표에서 보셨던 기업들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네네. 정육각 같은 경우는 축산물 유통 플랫폼인데 이제 유통 구조를 단축해서 신선한 육류를 적게 공급하는 모델 이런 걸로 주목을 좀 받았었어요. 여기에 마케팅 포인트가 도축한 후에 고기는 오일제가 가장 맛있습니다. 그러니 도축 4일 이내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래서 뭐 이 마케팅 할 때는 육통의 혁신주자다, 뭐 혁신의 아이콘이다 이런 식으로 좀 꼽혔었는데 2022년에 NH투자증권 그리고 산업은행 그리고 프리미어 파트너스, 에이티넘 이런 데로부터 네네. 한 470억 원 정도 시리즈 D 투자를 유치를 했거든요. 그때 대략 한 몸값 4천억 원 정도로 평가를 받았으니까 뭐 이 정도 속도면 유니콘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그렇죠. 기대감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같은 해, 그러니까 2022년에 대상홀딩스로부터 초록마을을 900억 원에 인수를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이 초록마을 인수전이 굉장히 치열했었는데 이제 정육각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고 인수를 했는데 인수 후에 재무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가 됐어요. 사실 그 초록마을을 조금 고가 인수한 게 이제 패착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2023년 한 해에만 225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부채도 늘고 현금 흐름도 이제 악화가 되는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됐는데 이렇게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기업 가치도 뚝 떨어졌고 지난해에 이제 기존에 투자했던 투자자들로부터 100억 원 정도를 추가로 유치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투자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추가로 수요를 안 해주면 기업 가치가 떨어지기 뻔하니까 약간 울며 겨자 맞기로 추가로 이제 더 돈을 넣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초록마을 지분 갖고 있는 걸 담보로 브릿지론까지 끌어다 썼어요. 아이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회복을 못하고 기업세 회생을 신청하는 정도에 이르렀고 반란 같은 경우에는 뭐 배우 김혜수 씨가 모델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명세를 좀 탔는데 한때 기업 가치가 한 3천억 원 정도 육박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사실 이제 코로나 시기에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우리가 보통 명품을 백화점에서 사지만 면세점에서도 많이 사고 이러는데 뭐 해외여행은 못 가고 명품 수요는 늘고 이러면서 이제 명품 거래 플랫폼들이 굉장히 급성장한 시기였거든요. 근데 거래량은 굉장히 늘었는데 이 업체들이 대규모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서 뭐 톱 모델인 김혜수 씨를 기용할 정도면 광고비를 얼마나 썼는지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적지 않은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해외여행이 시작되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해외여행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런 명품에 대한 수요도 좀 줄어들고 그쵸. 거기다 이제 환율 올라가면서 국내에 수입되는 명품의 가격이 좀 올라가게 되고 고물가까지 겹치고 이러면서 명품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반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산대금 지급 불능, 그래서 뭐 제2의 TMF 사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고 자본 잠식에 빠졌고 그래서 지난 3월에 회생 신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실리콘투라는 상장사로부터 150억 원 정도, 150억 원 네네.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가 한 300억 원 정도로, 그러니까 기존 대비 한 10분의 1 이상 이제 줄어든 거죠. 그 지난 3월에 기업회생 절차를 결국 신청을 했고요. 이후에 인수합병 허가를 받아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뭐 채권자들이 고소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법적 분쟁에 휘말린 상황이고요. 왓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넷플릭스 이런 데들, 그러니까 외국 해외 OTT 플랫폼들 사이에서 토종 OTT라는 그쵸. 면으로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마케팅을 좀 했었는데 여기도 이제 회생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원사채 한 490억 원 정도가 만기가 돌아왔는데 만기를 연장하자라고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무산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 채권자가 채권자가 회생 신청을 한 케이스. 그래서 왓챠는 좀 채권자를 좀 설득해서 회생 신청을 좀 취소하고자 했는데 결국은 뭐 안 됐고요. 최근 감사에서도 감사이건 거절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업의 존속 가능하냐 뭐 이런 뭐 의문이 좀 제기가 됐고 투자자금 회수도 좀 불투명해진 상태인 건데 이게 사실은 이 기업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략 한 시리즈 C 단계 정도 이후에 뭐 수백억 원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성장 기대주들이었거든요. 기업 가치가 굉장히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 이렇게 되면 유니콘에 갈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기대감은 굉장히 컸었는데 결국은 이익을 못 내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계속 투자금을 유치해서 이익을 내지 않더라도 투자를 하거나 뭐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거나 이게 가능했었는데 이제 사실 그때는 VC들도 이익은 안 나지만 이제 성장을 하니까 수익이 나는지 이런 것보다는 성장성을 보고 이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리 인상기로 접어들고 이러면서 실제로 수익 모델 없이 이렇게 투자금만으로 몸집을 키워가는 모델은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걸 이제 단적으로 드러내준 케이스였습니다. 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기업들도 지금 사정이 어려워진
이 환경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뭐 유니콘에 대한 우리가 언급이나 뉴스에도 그런 이 워딩 자체가 잘 보이질 않는 상황이면 유니콘 기업 자체의 숫자도 줄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니콘의 숫자를 공식 직계에서 발표를 해왔거든요. 네네. 매년 뭐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치를 쭉 보면 2018년에 6개 회사에 불과했는데 이게 2019년에 10개로 늘었고요. 2020년에 13개, 21년에 18개, 22년에 뭐 22개까지 쭉 꾸준히 늘었어요. 늘긴 했네요. 그 그때까지는. 이후에도 사실 유니콘이 탄생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 NHN 클라우드라든가 뭐 네네. 리벨리온이라든가 에이블리 이런 데들 이제 유니콘이 탄생을 했는데 아마 유니콘에서 내려온 스타트업들이 더 많을 거라는 분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시리즈 마지막 투자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 유치가 없었으면 기업 가치가 실제로 떨어져도 그게 떨어졌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 예전에 그 가격을 못 받을 수 밸류가 없다. 떨어질 수 있죠. 뭐 근데 그게 이제 확인이 되지는 않고 중기벤처부가 사실 유니콘 기업 숫자를 2022년까지만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부터는 공식 발표를 안 했어요.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몇 개인지 우리가 이제 추산할 수는 없으나 업계에서는 20개가 안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마 20개 안팎이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추정인 거지 이제 공식적인 숫자가 없기 때문에 뭐 몇 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어쨌든 유니콘 기업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줄어드는 건데 이게 그러면 약간 단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스타트업 생태계 자체도 지금 뭐 제 주변에도 스타트업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너무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문 닫는 스타트업들도 많아요. 우리가 스타트업들이 크는 과정에서 이제 데스밸리에 직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데스밸리에 직면하는 기업들이 사실 투자금 이런 것들이 수혈이 돼야 그거를 이제 문항이 그쵸. 넘는데 지금 이제 데스밸리에서 그냥 떨어져 죽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인 건데 그 벤처 투자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더 VC라는 이제 곳이 집계한 수치를 네네. 보면 그 투자 유치 이력이 있는 스타트업들 중에서 폐업한 기업이 작년 한 해 170곳에 달했다는 네. 이제 데이터가 투자를 있습니다. 받았는데 그쵸. 문을 닫은 게 그러니까 2021년에는 104곳이었는데 네. 폐업한 스타트업이 2022년에는 126곳으로 늘었고요. 2023년에는 144곳, 그리고 작년에 170곳으로 사상 최대를 갈아치웠고 네. 올 들어서도 한 이제 그래프에서 보듯이 88개 정도 이게 아마 7월 11일 기준일 건데 아마 지금도 아마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거의 네. 이제 90개 가까운 기업이 폐업한 거고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물론 정부가 모태펀드 규모를 뭐 늘리겠다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올해는 전년도보다 더 폐업한 기업들이 많아지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어쨌든 투자를 했는데 폐업하거나 이 데스밸리 아래로 추락한 이런 기업들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 여기에 뭐 VC나 벤처캐피털이나 상업펀드들이 투자를 하고 다 자금을 넣었을 텐데 그러면 이 가치는 어떻게 산정을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손실로 처리해야죠. 감액 처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회생 절차를 시청하게 되면 투자한 금액은 이제 그 펀드 안에서 이제 손실로 처리를 할 수밖에 네네. 없어요. 근데 사실 이제 뭐 회생 개시 전까지는 상환 가능성이 일말의 기대를 가질 수 네네. 있기 때문에 평가 수준이 좀 유효할 수도 있는데 일단 회생 절차에 들어갔거나 감사 의견 거절들이 발생하면 이거는 손실로 인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VC들이 보통 이제 주식으로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에코티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거는 거의 휴지 조각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부채, 그러니까 빌려준 돈이라고 해도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면 이제 채무가 동결이 되기 때문에 법원이 회생 계획안을 승인하고 채무 상환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온전히 다 상환받기는 힘든 상황이라서 이거는 이제 손실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VC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걸 손실로 처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 자본 상지 상태에서 전액 감액이 이루어지고 이러면 어쨌든 VC의 주요 수익원이라는 게 관리 보수인 거잖아요. 네네. 이제 출자를 받아서 그 돈을 이제 굴려주는 대가로 보수를 받는 건데 그 관리 보수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네요. 펀드 수익률이 이제 악화가 되게 되면 그 펀드에 출자한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LP라고 부르는 그 기관 투자자들보다 신뢰를 잃을 수 있죠. 이게 트랙 레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VC한테 돈을 맡겼는데 잘못 투자해서 지금 손실이 났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향후에 출자를 받기가 힘들어지는 그쵸. 상황이 되기 때문에 VC 입장에서는 이
기획회생, 그러니까 투자한 포트폴리오 기업이 회생 절차로 가고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일부 투자 자산은 아직 회생 전이다, 인수 협상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논리로 이제 평가손을 좀 유예하는 운용사가 있기는 한데. 사실상 뭐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자산에 대해서 평가 손실을 회피하는 거는 결국 그냥 미봉책이다, 그냥 시기를 늦추는 정도인 거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결국 VC들은 지금 손실을 인정할 건가, 아니면 재기 가능성을 믿고 기다릴 것인가. 재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제 추가로 돈을 넣는 경우도 있긴 한데 결국은 이제 약간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 이제 손실을 반영해서 수익률 영향을 좀 최소화하는 게 그래도 이제 베스트인 건데. 뭐 VC 업계 얘기를 좀 들어보면 최근에는 너무 이제 갑작스럽게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대응도 쉽지 않고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합니다. 자, 이거 VC들도 벤처캐피탈도 본인들의 손익 계산을 하면서 잘라낼 건 잘라내고 더 투자해 줄 수 있는데 정말 과감한 결단을 해서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갔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건 VC들 자체, 벤처캐피탈 자체도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익 구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는 뭐 어디에 투자해서 대박이 나서 이제 펀드 청산하고 그 VC의 뭐 투자 심사역들 이런 분들이 뭐 대규모 뭐 몇십억, 네. 심지어는 100억 원대 이제 그 인센티브를 포르쉐 사태 받아가는 막 네. 이런 일이 많았어요. 이런 이제 기사들 사실 많이 네. 나섰는데 요새는 약간 그런 기사들이 좀 뜸한 것 같아요. 일단 투자한 기업에서 손실이 나기도 하고 지금 VC들은 사실 근데 투자를 자금 모으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겠네요. 뭐 물론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하는 이제 모태펀드 규모를 좀 늘리겠다, 확대하겠다, 네네.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긴 한데 그 전 정부에서는 모태펀드 규모를 일단 줄였기 때문에 네네. 올해 들어서도 벌써 한 5곳 정도의 VC가 등록 말소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반납을 한 건데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벤처 투자 회사는 사업을 하기에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네네. 있고 여러 가지 자본 잠식 상태라서 이제 라이센스가 말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올 들어서 보면 투선 인베스트먼트와 뭐 동원 인베스트먼트, 뭐 펠콘제이, 블루코너, 아일람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5군데 네네. VC가 라이센스 말소가 된 상태인데 이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펀드레이징도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는 굴러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투자를 못하는 개점 휴업 상태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라이센스가 말소되는 경우들이 이제 엉망 생기게 되는 거죠. 네네. 이제 물론 이런 데들은 좀 업력이 짧은 신생하우스가 네네. 대부분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라이센스 말소가 이제 생기니까 VC 업계에 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이기는 해요. 게다가 이제 VC들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했는데 이제 이게 뭐 기업 회생을 가고 손실로 잡히고 이런 사례가 늘니까 네. 아 이러다가 VC 생태계 무너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도 일부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2021년에 국내외 벤처 시장에 워낙 유동성이 많이 들어와서 버블이 좀 생겼던 시기다. 그래서 꺼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 당시 적용됐던 펀드들은 워낙에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시기에 투자했던 펀드들이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손실들은 뭐 사이클의 정점에 투자했던 그 투자의 결과물일 뿐이지 지금 산업 생태계 자체가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다. 이런 이제 분석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투자 개념으로 봤을 때 VC나 이런 사모펀드들이 투자 오히려 지금 기회로 볼 수도 있겠네요. 자금이 두둑하거나 안정적인 곳들은 오히려 지금 새로운 기준을 세워서 좋은 것들을 찾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VC들 만나보면 이제 업종별로 뭐 이게 투자 기준이 많이 달라졌어요. 요새 VC들 만나서 플랫폼 얘기하면 말도 꺼내지 말라고 금기어 막 이런 얘기를 플랫폼 하거든요. 실체가 그러니까 없다. 플랫폼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당장 매출이나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 가입자 수 아니면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로 우리 성장성이 이만큼 밸류 있습니다라고 엄청 높죠, 제시를 하고 거의. 밸류를 높게 이제 받았던 곳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래요. 초반에 마케팅 비용을 엄청 많이 쓰죠. 뭐 당장 출혈 경쟁이어도 시장에서 지배적 점유율을 확보한다. 그러면 그 점유율을 기반으로 나중에 과실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에 이 투자를 받았던 건데 모두가 그 넥스트 쿠팡이 될 수 있을 거야라는 그쵸. 기대감을 이제 갖고 있었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수익으로 연결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고꾸라지는 경우들이 나오고 그런 와중에 이제 유동성은 마르고 경기는 위축되고 이렇게 성장세가 꺾이고 이러니까 네. VC 업계에서도 이제 이런 성장성만 갖고는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숫자를 보기 시작을 한 지가 좀 됐어요.
예를 들어 이제 수사 심사를 진행을 할 때 스타트업의 재무제표를 이제 꼼꼼하게 보기 시작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 기업이 손익분기를 넘었는지 그리고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환금성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매출이 나고 영업이익을 올리는 기업이거나 지금 당장 이제 흑자는 아니지만 흑자 전환이 가능한지 조만간 뭐 네. 예를 들어 1년 이내에 뭐 이런 이제 타임라인을 단기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고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이제 경향이 좀 짙어졌는데 뭐 보면 이제 소비자라든가 뭐 B2C 업체들 그리고 플랫폼 섹터 이런 데서는 뭐 매출 그리고 수익성 이거를 반드시 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고르는 기준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어쨌든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들을 잘 옥석 가리게 하는 그런 기준들을 더 세밀하게 세우고 있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엑시트하는 전략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그 붐이 막 있을 때는 뭐 정말 밸류를 몇 배 뻥튀기해서 엑시트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 상황 자체도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VC나 PE가 비상장사에 투자를 할 때 엑시트하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크게 기업 공개를 해서 이제 증시에 상장을 시켜서 IPO 하고. 이제 엑시트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그러니까 다른 데 그냥 넘기는 거예요. 더 뭐 비싸게 갖고 파는 있는 거죠. 지분을 넘기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비상장사에 대한 M&A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PE든 VC든 보통은 이제 기업 공개를 통한 엑시트가 이제 네. 대체적인 엑시트 방법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특례 상장 제도라는 게 있어서 당장 수익은 나진 않지만 뭔가 확실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거나 성장 가능성을 인정을 받으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서 증시에 입성을 하면 뭐 IPO 하는 과정에서 갖고 있는 구주를 매출, 그러니까 네네. 공모주로 내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상장 후에 뭐 보유에서 끝나고 이러면 증시, 그러니까 시장에서 팔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뭐 블록 딜로 팔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엑시트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것도 한국거래소가 특례 상장 문턱을 높이는 바람에 상장 추진을 포기한 사례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워낙 이런 식으로 이제 상장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 매출 추정치 이런 것들을 잘못 추정해서 파도 같은 경우가 네네네. 대표적인데 뭐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VC들이 M&A 가능성이 좀 큰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보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M&A를 통한 엑시트를 이제 조금 추진을 하는 경향이 생겼는데 이게 투자를 할 때 뭔가 다른 같은 업종의 그 다른 기업하고 M&A를 해서 좀 키워서 팔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좀 보고 이제 투자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특례 상장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쁜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이게 또 문턱이 높아진다라는 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또 약간은 예, 어쨌든 그 꿈을 가지고 스타트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지금 증시 활성화 정책과 이게 어떻게 맞물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또 정부가 좀 생각은 해줘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결국에는 이럴 때 뭐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 좋은 것들, 숨은 진주 같은 것들을 잘 찾아내는 뭐 VC나 이 투자 업계에도 눈에 불을 켜고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요즘 이런 때 투자를 받는 그런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앞으로 더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또 투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잠깐 이런 시기가 사실은 VC의 기업을 보는 눈을 검증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특별한 기술 없이 마케팅 비용 이제 때려 박아서 외형만 기능 플랫폼 기업하고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시장에 적용해서 실제로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기업을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죠. 이걸 구분하는 능력을 이제 VC 갖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일각에서는 지금 시점이 오히려 이제 옥석 가리기에 완전 최적화된 타임이다라고 보기도 해요. 지금 같은 시기가 이제 스타트업들 중에서 VC로부터 이런 어려운 시기에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어. 그러면 이제 이런 데들은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는 들성부른 떡잎이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투자 호황기였던 2020년, 2021년 이럴 때는 이제 양적 성장을 했던 시기라고 하면 지금 그 뒤로부터 뭐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난 거잖아요.
지금 그 시기가 지나면서 걸러질 기업들은 걸러지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진짜 뭔가 있는 기업들이다. 버텨낸 기업. 그렇죠. 올해와 내년 이렇게 질적 성장을 이루면 이런 기업에 투자할수록 이제 실수할 확률이 적고 이제 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사실 지금 이제 공대 증시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국내 증시를 많은 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한때 또 비상장사에 투자하는 개인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맞아요. 비상장 투자 플랫폼들도 굉장히 활성화됐었고 만약에 비상장사를 보시는 분이라면 이런 기준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코로나 이제 한참 시장 화랑장이기도 했고 이제 투자할 때를 찾다가 막 비상장 회사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상장 이제 앞으로 할 거다라고 하면서 뭐 아픔 손가락이지만 컬리 같은데 뭐 이런 데들이 관심 많이 받았었는데 오히려 이런 때 정말 경쟁력이 있어서 상장을 준비하고 거기에서 또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실제로 투자받는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뉴스를 체크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권소연 센터장과 함께 VC 업계 또 이 유니콘 기업들의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크 신입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스닥 S&P 500 또 신고가, AI의 혁명 빅뱅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대한민국 보톡스 관련주 초강세, 아름다운 영망이라는 열매. 자, 그 AI 혁명이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터넷 혁명, 그다음 모바일 혁명, 그다음에 인공지능 혁명.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우리가 막 그 인공지능 챗GPT로 뭐 막 만들고 이런 것들이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면은 인터넷 혁명 이후에 십몇 년 지속이 됐었고 모바일 혁명 이후에도 수십 년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 혁명 얘기 나온 지는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이 정도까지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인공지능 시대가 막 다가온 것처럼 우리 막 로봇도 막 일상생활 속에 들어오고 하지만 이것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지금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게 아닌가. 우리가 그 따따따죠. 그 유명한 예전에 유명하신 그 의사분 계셨죠. 그 의사분이 어디 가서 그 뭐 따따따 강의를 들었을 때 저거 사입인지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 많이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따따 일화를 그 따따따 해가지고 WW 어디서 지하실에서 뭐 강의를 했는데 칠판에다가 막 쓰면서 해가지고 저 사기꾼인지 알았다고 처음에 그 사람이. 근데 그게 인터넷 시대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WW 그 강의를 들었을 때. 그 다음에 또 모바일 혁명으로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면서 그 뒤로 애플이 아이폰이 성승승장구하면서 그 시장만 계속 지속이 한 수십 년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혁명이라는 게 이게 끝인가? 이게 지금 주가의 끝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뭔가 그림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혁명은 뭐가 올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의 혁명은 아직 뭐 절반도 오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랑 똑같은 것 같죠. 저는 뭐 따따따 강의를 뭐 들어보지 못했지만
유튜브나 옛날에 그때 유튜브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옛날에 회자되는 것들이 지금 유튜브에 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아직도 그 따따따 강의를 들어서 그때 인터넷이라는 얘기를 사기인 줄 알고 뭐 인터넷에 카페에 들어오라는 얘기를 무슨 카페가 새로 생겼어? 그때 막 그런 얘기까지 많았거든요. 뭐 다음 카페에 가입을 해. 했더니 거기 무슨 카페가 새로 생겼니? 이럴 정도로 인터넷에 대해 아예 무지한 상태에서 그때부터 태동이 된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공지능을 아직 챗GPT를 사용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이게 더 발전이 되고 발전이 돼서 그 사람들마저도 모두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축복을 맞이할 때. 그러니까 지금 젠스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모든 이들이 평등해지는 도구다. 그렇죠? 컴퓨터보다 쉽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했듯이 그 나이 드신 분들 그 구청에 막 그 배우러 다닐 필요조차가 없다고. 저 챗GPT한테는 그냥 물어보면 되니까 그런 능력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친구한테 말하듯이 그냥 말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접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접했을 때야 그 고점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스닥 S&P 500이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지만 그리고 주식시장이 미리 움직인다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을 미리 움직인다는 선행성이 있지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아직도 갈폭은 굉장히 많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듭니다. 자, 다우는 지금 45,000대에서 눌림목을 거치면서 지금 아주 예쁘게 눌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나머지 3대 지수는 위로 뻗었어요. 다우의 그림은 이 지금 다우의 산정 방식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전형적인 상승 N자의 그 고리 형태를 지금 띠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상승 N자가 완성이 됩니다. 뭐 물론 다른 3대 지수는 상승 N자의 모습이 그냥 꼬부라진 상태로 늘어난 상태로 위로 올라가 버린 것이죠. 자, 버라이즌이 4.04가 올랐습니다. 통신주가 4% 급등할 정도로 지금 여기 다우존스 지수에서는 약간 방어주들이 오르는 성향이 있습니다. 나이키도 그렇고요. 이제 아마존에 가서야 이게 나오죠. 매그니피센트 7에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렇죠? 애플 요렇게 지금 4종목이 매그니피센트 7의 4종목이 다우 30에도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우존스 30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매그니피센트 7의 절반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단지 그 가격 가중지수라는 산정 방식 때문에 매그니피센트 7의 절반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트의 모습이라던가 이 상승률 상위에 대비해서 주가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뿐이죠. 이미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할 거 다 했어요. 그렇죠? 엑슨모빌 퇴출시키고 잘 못 나가는 인텔 퇴출시키고 애플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아마존 다 받아들이고 이게 트렌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라이즌이라는 통신회사가 지금 1등을 했다. 자, 나머지 3대 지수는 다 상승을 했죠. 그리고 모습이 다릅니다. 나스닥부터 보시면은 상승 N자인데 우리가 알파벳을 배울 때 배우는 그 전형적인 N자랑은 다르죠. N자의 중간 그 고리가 이로 늘어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지금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상승 N자의 고리가 다 위로 휘어져 있습니다. 다 휘어져서 그게 조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 N자의 전형적인 N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그냥 정석적인 조정입니다. 그거는. 근데 아주 강한 시세는 상승 N자의 N자의 고리가 우리가 아는 알파벳의 N자의 고리처럼 보이질 않아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서 조정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N자를 마치 손으로 늘려놓은 듯한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나머지 3대 지수는 그렇게 나오죠. 자, ARM 홀딩스. 자, 1등을 차지했습니다. 3.3%. ARM 홀딩스가 이렇게 올랐으면 일본 니케이 증시 열렸을 때 뭐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아시잖아요. 소프트뱅크 그룹이 오르겠죠. 소프트뱅크 그룹이 ARM 홀딩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의 ARM 홀딩스가 ADR로 상장되어 있는데 그 설계 자산 IP를 제공하는 그 회사의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강합니다. 다우존스의 버라이즌이 강했다고 해서 통신업종이 강해서 소프트뱅크가 강한 건 아니에요. 그럼 NTT 도코모가 같이 올라야 되죠, 일본에. 그 방어주가 오르는 게 소프트뱅크가 방어주이긴 한데 소프트뱅크가 지금 투자은행식으로 돼서 손정희 회장님이 저런 것들을 세계를 돌면서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쿠팡에도 투자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프트뱅크는 통신업종에 속해 있지만 방어주 성격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ARM 홀딩스가 올랐기 때문에 소프트뱅크가 오르는 걸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로스스토어라는 유통업체가 지금 올라 있고요. 나스닥에도 가끔 보시면은 룰루레몬이라던가 뭐 로스스토어라던가 이런 그 지금 필수 소비재, 뭐 생활 소비재, 유통주 이런 것들도 섞여 있죠. 자, 알파벳 클래스 CA, 구글 모회사가 올라가 있고요. 콜컴도 올라가 있습니다. 자, S&P 500 보겠습니다.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N자에 N자의 고리가 위로 뻗어 있죠. 저게 엄청나게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도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죠. 우리가 전형적으로 보는 알파벳 N자의 모습이 나오면 그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강한 겁니다. 그렇죠? 자, 엔비디아가 혼자 마이너스를 났지만 7.38%, 이제 7.5%의 비중이 육박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곧 7% 비중이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도 5.60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JP모건 체이스가 마이너스, 엔비디아랑 세 종목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신고가 지금 거의 직전까지 왔죠. 자, 직전까지 왔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0종목은 지금 가장 많이 오르는 게 ARM이네. 여기도 나스닥에는 ARM이 또 올랐어요. 그다음 온토 인노베이션이 있고요. 퀄컴도 아까 나스닥에 있었던 종목이죠. 암코르가 있고요. 우리나라랑 연관되어 있죠. 아남전자랑. 자, 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봤고요. 특징주를 하나 보겠습니다. 특징주는 오늘 알파벳 A랑 C입니다. 구글. 자, 알파벳 AC도 이 곧 신고가를 갑니다. 2025년도 2월 달에 206.56달러가 최고가인데 지금 191달러입니다. 200달러 다시 돌파하고 저 부분까지 가려고 하고 있죠. 자, 지금 오픈AI의 챗 GPT가 챗 GPT 지금 주간 사용자 5억 명이라고 합니다. 5억 명. 그러니까 그 뭐 그림이니 뭐 이런 거 그려달라 했을 때 하루에 무료는 제한이 있죠. 더 풀라면 29,000원 내라고 하는데 지금 주간 이용자 수만 5억 명에 달하니 그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24시간 챗GPT한테 물어보고 뭘 시키고 막 계속 이러니까 엄청난 데이터 센터 그 슈퍼칩들이 필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 클라우드를 결국 하나의 기업에 의존할 수는 없는 거죠. 너무 많아서. 지금 최초에 원래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을 했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코어이브, 데이터 센터 렌탈하는 업체죠. 코어이브, 오라클, 그다음에 이제 구글 클라우드까지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챗GPT는 엄청난 클라우드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버랑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업체 것만 해가지고 감당이 되질 않아요. 결국 샘 알트먼이 이 오픈 AI 회사를 통해서 챗GPT 인공지능 LLM 시대를 연 것이 다른 인프라,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하는 회사에게 낙수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구글은 자체 제미나이라는 이 지금 LLM이 챗GPT랑 경쟁하고 있는 사이이기도 하지만 이 구글의 인프라 스트럭처를 빌려주는 협업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과의 공생인 거죠. 챗GPT가 잘 되면 제미나이가 눌릴 수도 있지만 같이 파이가 커지면 인프라를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저는 아까 코어웨이브 같이 렌탈 전문하는 업체들도 새로운 형태의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자, 알파벳 AC 곧 신고가를 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니케이 증시입니다. 니케이가 지금 0.25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대만도 플러스네요. 아, 오늘 코스피만 마이너스군요. 뭐 크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일본, 대만이 플러스고 코스피는 마이너스다. 자, 일단 아까 전에 소프트뱅크 그룹 보겠습니다. 자, 역시 20위안에서 두 번째로 많이 오르고 있어요. 소프트뱅크 그룹이 2.67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ARM 홀딩스가 이미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소프트뱅크 그룹이 최대 주주니까 당연히 오르는 건 수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제일 많이 오르는 건 17위에 미쓰비시 중공업입니다. 일본도 지금 방산이 강해요. 이 지금 방산이 전 세계가 강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다들 각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전범 국가인 건 아시죠? 그래서 자체 군대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자위대라고 스스로 지키는 군대만 만들 수 있는데 공격은 못하고 그 자꾸 법을 바꾸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일본의 방산주도 미쓰비시 그룹을 필두로 해서 강하다는 거 포착이 되고 있고요. 계속. 자, 대만 가권입니다. 0.31 오르고 있습니다. 대만 가권도 지금 굉장히 요즘에 좋은 모습이고요. 자, 대만도 지금 TSMC가 실적이 좋게 나왔고 계속 이 좋은 흐름을 지금 타고 있는데 TSMC 오늘 0.43 플러스고요. 미디어텍도 1.75 플러스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AS 테크놀로지 0.66이죠. 이렇게 세 개가 그렇죠? 제조, 그다음에 설계, 후공정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미의 머리, 허리, 꼬리에 해당되는 지금 기업들이죠. 밸류체인의 핵심 종목들이 쏙쏙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코스닥은 플러스입니다. 코스피가 3,200선을 딱 앞에 두고 197이거든요, 지금. 3,197.60입니다. 3,2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숨고르기를 지금 일주일 정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수급을 보면은 어저께 무려 1조가량이 들어왔거든요. 9조 8천억. 지금 한 달 내에 최고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2,800억 팔고 있습니다만 어제 1조가량을 샀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 우위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코스피 상위를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마이너스여서 플러스인 종목이 많이는 없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2% 오르고요. 삼성바이오로스가 1% 정도 오릅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힘을 내고 있는데 자,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너무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올라가야 됩니다. 빨리빨리. 자,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연이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오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17일 케어젠이 지금 15%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오늘 상승률 상위 섹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리튬 섹터가 또 올라와 있죠. 리튬 섹터는 며칠간 했습니다. 리튬 포스가 3일 연속 상한가네요. 이거 중국산 흑연 사용해서 그렇죠. 중국산 흑연에 대응하고자 뭐 지금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다거나 중국산 흑연 대신에 아프리카 흑연을 쓰는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회사 소개시켜 드렸고요. 리튬이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리튬 포스 하이드로 리튬 같은 좀 초소형주가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보톡스 보톨리눔 톡신주 보겠습니다. 휴메딕스가 거의 상한가에 진입할 정도로 25%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휴메딕스의 대주주인 휴온스 글로벌도 6%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온스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메디톡스 그리고 파마리서치, 휴젤, 제테마 이런 것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승률이 가장 큰 휴메딕스를 보겠습니다. 자, 휴메딕스 거의 25% 오랜만인데요. 지금 이번 달에만 고가상으로 31.70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장중에 상한가를 찍었었습니다. 29.88을 찍었다가 지금 상한가가 살짝 풀려 있는 모습이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휴온스 글로벌이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지금 이 보톨리눔 톡신이랑 필러가 다 있거든요. 보통 보톡스 회사들이 이렇게 운영합니다. 필러에 엘라비의 프리미어 리볼라인이 있고요. 보톨리눔의 리즈톡스, 화장품의 엘라비의 코스메틱을 갖고 있는 이 회사입니다. 자, 오늘 사파를 보겠습니다. 오늘 사파를 준비했는데 역시 보톡스 필러, 우리가 보필러라고 하죠. 자, 뭐 은우님들이 하는 것 중에 이제 아예 수술을 해서 턱을 깎아가지고 미인으로 만들어주는 게 있지만 수술 밑에는 이제 시술이 있죠. 시술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에 파마리스트 리쥬란일러 나오기 전에 보필러였죠. 보톡스 필러를 맞춰서 저렇게 예뻐진 모습을 자기가 거울에 비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보톡스랑 필러를 보필러라고 하는 이유는 있는데요. 서로의 기능이 다릅니다. 보톡스는 땡겨서 팽팽하게 해주는 거고 필러는 그 죽은 공간에다가 바람을 넣어서 풍선처럼 빵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필러를 조합으로 맞아야 완벽한 미인이 될 수가 있죠. 거기다 이제 리쥬란 힐러까지 맞으면 3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어쨌든 휴메딕스 주가가 오랜만에 신나게 지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보톡스랑 필러를 넣어서 한 줄 매도평을 만들었습니다. 보톡스처럼 팽팽, 필러처럼 빵빵, 신나는 주가.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 오프. 오늘은 노동의 보상 스위치를 켜봅니다. 지금 월급의 균형 스위치는 오프. 아무리 일해도 통장에 남는 건 늘 0원. 열심히 일하는데도 자산이 늘지 않는 시대. 그 이유가 단순히 소비 때문만은 아닐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처한 소득 구조의 현실을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질 임금은 오프. 명목 임금은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물가도 같이 오르니 실질 소득은 제자리. 지갑에 들어오는 숫자는 늘어도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그대로인 건데요. 버는 만큼 쓴다는 말, 이제는 버는 족족 모자란다는 말로 바뀌었죠. 두 번째,
고정 지출은 ON. 과거엔 월세, 보험, 통신비 같은 고정 지출이 전체 소득의 일부였다면 지금은 고정 지출이 소득의 반을 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청년층일수록 돈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는 감각이 강해졌죠. 돈을 써야만 일상이 유지되는 구조. 절약은 사라지고 생존 비용만 남았습니다. 세 번째, 자산소득의 불균형. 노동소득은 제자리인데 자산소득은 점점 더 벌어집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구조보다 이미 가진 사람들의 자산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세상. 이른바 움직여야 버는 사람과 가만히 있어도 버는 사람의 격차는 온앤오프 스위치만큼 분명합니다. 정리하자면 실질소득은 정체되고 고정 지출은 늘어나며 자산소득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구조. 그래서 지금 노동보상 스위치는 오프. 일을 해도 그에 걸맞은 보상이 따라오지 않는 구조가 현실이 됐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엔 일은 많은데 일자리는 왜 줄어드는지 살펴봅니다. 사람 대신 일을 해내는 AI. 그 속에서 점점 커지는 일자리 격차의 스위치를 3분 안에 켜드릴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 지수는 장 초반 3,220선까지 터치하면서 장중 연고점을 또다시 경신해냈습니다. 다만 외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 속에 오름폭을 소폭 줄이면서 약세 전환이 됐는데요. 코스닥은 최근 들어 코스피보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흘째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자세한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그래도 소폭 낙폭을 줄여주면서 3,200선을 재탈환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0.47%가량 하락하면서 3,195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3,200선을 또다시 재탈환할 수 있을지 흐름은 함께 지켜봐야 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12%가량 상승하면서 822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수급 상황 바로 알아보시죠.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개인의 4천억 원가량의 순매수 속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포지션 눈에 띕니다. 특히 외국인이 1,800억 원가량 팔자세 가져가고 있고요. 기관도 2천억 원 넘게 강하게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와 비슷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포지션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900억 원가량 코스닥 시장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환율은 오늘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바로 환율 시장도 열어보겠습니다. 환율이 그래도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1,380원대 초반에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시간 1,384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390원 선에서는 내려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함께 알아봤습니다. 바로 투자 뉴스도 알아보시죠. 리튬 값이 연일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리튬 관련주와 2차 전지 소재주 주가가 오늘도 강세입니다. 상하이 금속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탄산 리튬 선물은 장중 톤당 7만 1,020위안에 거래되면서 최근 3개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국 광산기업인 장거광업의 리튬 채굴 중단으로 인한 건데요. 리튬 가격이 반등함에 따라 양극재 업체들의 제품 가격이 동반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예비 부과한다라는 결정이 나온 바 있죠. 이에 따라 국내 2차 전지 음극재의 반사수혜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국내 2차 전지주들 소식이 나온 이후 3거래일 연속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 관련주는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간 종목들도 있는데요. 리튬 포어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리튬 포어스. 현재 시간에도 상한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29.99%가량 상승한 1,699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트루 리튬 주가도 오늘 상한가 장중 터치했습니다. 다만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고요. 27.4%가량 상승하면서 2,79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 주가도 13% 넘게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14,840원 선 리튬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리튬 관련해서 주목을 새롭게 받아가는 종목 유일 에너테크입니다. 9% 넘게 오르면서 2,16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신규로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면 이를 즉시 소각하게끔 하는 내용의 초강력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주도로 오늘 아침 발의가 됐습니다. 상법 후속 개정으로 자사주 의무 소각이 추진되는 가운데 기존의 3년 유예안을 철회하고 더욱 강력한 자사주 소각 후속 법안을 내놓은 건데요.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 이내로 소각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은 여태껏 나온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 중 가장 강력한데요. 앞서 민주당은 이달 들어 자사주 소각 관련 상법 개정안을 3건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계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정기국회에 지금까지 발의된 여러 법안을 하나로 모아서 처리할 예정인데요. 이에 오늘 기업 내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부국증권 주가가 오늘 튀어오른 가운데 현재 시간 8% 넘게 오르고 있고요. 61,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용주가도 오늘 3% 넘게 강세 탄력 받아갑니다. 144,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롯데지주도 오늘 강합니다. 1.64%가량 상승하면서 39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글로벌 진출, 한알령 해제 기대감 속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휴메딕스가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휴메딕스는 지난해 필러 수출액이 전년비 40%가량 증가한 355억 원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글로벌 수출 확대 기대감 속에 올해 브라질 수출액도 작년 170억 원에서 250억 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올 하반기에 신제품 출시와 함께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이 신흥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 꾸준히 성장 중인데요.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휴메딕스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가장 크게 튀어오른 가운데 24% 현재 시간 오르고 있습니다. 7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 단에서 메디톡스도 오늘 강합니다. 1.68%가량 상승한 157,200원 선. 오늘 보톡스 관련주들이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휴젤도 1%가량 상승하면서 354,5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 우리 시장은 3,20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죠. 오늘 아침에 IM증권에서는 3,200선을 넘어 그 다음으로 가기까지는 조금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인 증시 선진화 정책이 이제는 기대감이 아닌 실행이 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국내 증시가 이러한 경계감에 쉬어갈지 아니면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 저희와 함께 이어서 분석해 보시죠. 네, 오늘 3,200선에서 약간 조정받는 흐름들 나타났는데 여전히 시장은 강하죠. 7월 말 그리고 8월 초 전략 많이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 본부장을 모셨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거 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다 그런 것 같아요. 높이는 가는데 더 갈 것 같은데 뭐 고점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고 네. 실적 시즌에다 금리, 경기는 신경 쓰이고 셈법이 너무 복잡하다라고 네네. 느끼시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은 어떤 관점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가장 모든 거는 주가가 많이 올랐죠. 미국도 그렇고 네. 많이 올랐으니까 경계감을 가져서 나쁠 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7월 이제 중순에서 하반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예. 가장 큰 이벤트가 관세가 이제 열흘도 안 남았잖아요. 예, 열흘 정도. 그래서 관세가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환율이 좀 원화가 강세가 안 되고 약세가 되고 있죠. 예. 이것도 좀 신경이 쓰이고.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는 빅테크들의 실적이 나오죠. 한국은 하이닉스 포함해서. 예. 이 실적 시즌에서 실적이 잘 나온들 관세 때문에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다 체크하고 측정해야 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순환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경계감을 갖는 게 맞고 그게 표면적으로는 숨 고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관세는요. 상호관세가 우리가 25%잖아요.
뭐 다른 나라 봤을 때 한 15에서 20% 사이로 나오는 것이 이미 주가에 네.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것 같아서 혹시 이 레인지로 못 들어오면은 충족이 안 되면 실망일 수도 있거든요. 그 경계감이 있고요. 상호관세 말고 품목관세가 있죠. 자동차도 아직 확정이 안 됐죠. 그다음 제약바이오는 좀 뭐 1년 이외를 두는 것처럼 했고 반도체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것도 헷갈리잖아요. 어쨌든 상호관세가 우리가 얼마 18%다 하면은 품목관세가 그거보다는 낮아야 됩니다. 예. 상호관세 낮았는데 품목관세 갑자기 20% 튀어나오면 뭐 없는 거잖아요. 이제 품목관세가 더 신경 쓰이긴 합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날짜도 아직 안 정했죠. 예. 네, 그 제약바이오는 그래서 그거고 그런 것들이 다 나와야 돼요. 그다음 환율은 1,390 이상만 안 가면은 일단 지켜볼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반영을 바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넘버인데 알파벳과 테슬라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4일 새벽에 아마 전해져서 우리나라 시장에는 24일 날 아침 9시에 하이닉 실적과 함께 주가에 영향을 받는 듯 했는데 알파벳은 크게 이슈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테슬라는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2차 전지랄까 로봇 관련주가 들썩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근데 하이닉스는 실적은 다 알죠. 이제 9자가 안 나오고 8.8조 나오면 안 좋은 거고 근데 설사 9자가 나와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요즘에 나왔던 골만삭스의 그 HBM 이슈 공급 초과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회사의 포지션이 있는지 그걸 들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M7 중에 테슬라와 그리고 알파벳이 실적을 스타트를 끊잖아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또 길목에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는 6거래일 만에 조정이에요. 그동안 이제 오른 만큼 약간 쉬어갈 만한 자리도 된 것 같고, 네네. 어쨌든 7만 전자로 가는 길목에 있는 상황인데. 뭐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가장 최근 그 분석 리포트 분위기는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나요? 전체적으로는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는 분위기가 많은데요. 예. 좀 크게 대별되는 거 두 개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가장 높은 목표 주가가 무려 89,000원. 작년 우리가 최고일 때였고 몇 년 전에 최고일 때 9만부터 89,000원이 나온 게 하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반면에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만 그보다는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는 78,000원짜리가 나온 게 있어요. 단기적으로는요 갈리는 게 4분기 이익부터 갈립니다. 4분기 이익이 어디는 한 10조 가까이, 어디는 8조에 그친다라는 건데 4분기요? 예, 네. 이제 3분기도 아직 안 지났는데 네. 3분기는 8조 얼마 정도로 컨센서스 잡혀 있거든요. 근데 4분기가 8조냐 10조는 상황이 다릅니다. 네. 8조는 3분기 올라갔다가 정체한다는 얘기고요. 10조 나온다는 얘기는 HBM이랄까 아니면 파운드리가 적자가 많이 나겠는데 이게 한 1조 정도로 적자가 준다든지 이런 거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8조하고 10조가 갈립니다. 뭐가 되건 좋은 거네요. 10조까지 올라간다는 거. 그렇죠. 예, 근데 10조가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89,000원짜리 목표 주가는 이렇게 보입니다. 내년도 이익이 이 친구들은 한 48조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12조죠. 네, 계속 올라가서. 근데 보통 컨센서스는 40조가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내년에 48조, 분기 12조가 나오고 내후년도에 무려 60조 후반이 나오는 이 포캐스트가 맞다면은 89,000원 목표 주가가 아니고 9만 몇천 원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저의 생각을 문다면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그렇게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아마 10조 정도 간다고 분기 실적이 언젠가 간다고 본다면은 7만 원 정도에 한번 터치할 수 있겠다 정도만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뭐 증권사의 삼성전자를 얼마나 높였건 간에 뭐 하든 간에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이닉스는 어떠냐? 지금 이거 삼성과 하이닉스를 비교한 리포트는 없어요. 삼성전자를 민다고 해서 하이닉스를 그것 때문에 낮춘다든지 하이닉스를 더 거꾸로 좋아한다든지 이런 지금 비교 분석을 애널리스트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크 사이드에서 주가가 둘 다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본부장님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께서 분석을 좀 해주시죠. 이제 SK 하이닉스를 얘기하기 전에 골만삭스의 HBM 공급 초과는 얘기 들으셨죠?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공급 초과는 뭐죠? 수요가 적어도 공급 초과고 공급이 늘어도 공급 초과죠. 근데 HBM은 AI니까 AI의 수요가 내년에 줄 것 같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요가?
HBM 수요는 계속 늘 가능성이 오. 있죠. AI 시대인데. 근데 골드만삭스는 왜 HBM이 공급 초과랄까요? 수요가 아니고 네. 공급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공급하는 거는 삼성 하이닉스가 1등이고 삼성전자가 그거의 3분의 1이고 마이크론이 아까 삼성전자 비슷한 하이닉스의 네, 3분의 네. 1인데 누가 공급을 늘리길래 공급 초과라는 얘기를 했을까? 그거는 삼성전자가 공급을 많이 늘린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 삼성전자가 콜라하고 HBM4도 잘 된다는 가정을 갖고 이 그 골드만삭스는 목표 주가가 한 30만 원 초반이면 다 온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SK하이닉스에게. 예. 하이닉스에 대해서.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급이 초과가 되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가격이 내려가면 내년도에 삼성전자의 이익 측면에서도 삼성도 부정적으로 영향받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가 다 왔다고 하는데 동시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익의 전망에 대해서는 그거를 반영시키지 했는지 안 했는지가 좀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모든 증거사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급 초과가 그렇게 쉽게 올까? 저는 퀘스천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공급 초과가 맞다면 삼성전자도 지금 주가에서 사는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아. 왜? 삼성전자도 공급 초과 영향을 받을 거니까. 만약에 공급 초과가 아니고 수요가 너무 좋아서 삼성 하이닉스 누가 잘 되면 다 좋으면은 그러면 하이닉스가 미리 빠졌으니까 그걸 사면 되고요. 너무 복잡하죠 말씀드리니까. 공급 초과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근데 아까 수요는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럼 뭘 사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안 사고 미국에 있는 AI 주식을 사면 됩니다. 왜? 수요가 좋다면서요. 그다음에 하이 삼성전자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죠?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면은 AI를 이게 확대하는데 좋겠죠. 그래서 공급 초과는 저는 그렇게 쉽게 안 일어난다. 하지만 혹시라도 제 얘기가 틀린다면은 삼성 하이닉스에 너무 목매지 말고 미국에 있는 AI 주식을 분할해서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네요. 공급에 대한 데이터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시나리오가 너무 이제 네. 벌어지기는 했네요. 근데 어찌 됐건 이게 이제 그 주식을 판단하는 잣대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흐름들 증권사에서도 이제 그 분석을 해놨는데 이게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뭐 지금 중요한 본부장님이 건 삼성이 어떻고 예. 하이닉스가 어떻고 그래서 어떻다 이렇게 비교 분석을 분석. 안 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모르니까. 예. 그리고 공급 초과인지 아닌지는 아무리 빨라도 9월 이후에 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몰라. 9월 이후에요. 네네. 그때까지는 좀 깜깜한 그런 상태에서 약간 다크사이드를 하는 겁니다. 예상 시나리오대로 네네. 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면은 반도체는 여기서 정리를 할까요? 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세 이슈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관세 이슈 중에 2차 전지 랠리 네. 최근 좀 반가운 또 기색이 있는데 네. 이제 미국 쪽에서 중국 흑연에 대해서 뭔가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예비 결정을 내렸잖아요. 네네. 그런 흐름 때문에 2차 전지가 좀 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갈 길이 먼 걸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봅니까? 하반기 업황에 대한 뭐 개선 기대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리튬 그 메탈 가격이 좀 반등했잖아요. 10몇 프로 반등했거든요. 그 주가가 오른 거는 긍정적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미국이 중국의 흑연을 때린 거, 관세를 뭐 90몇 프로 때린다는 거. 그러면 한국의 흑연이 가격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도 긍정적이에요. 최근에 그런 반응을 한 거,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거는 너무나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문제는 포스코 이제 퓨처엠이 가장 큰 수혜주로 거론이 됐었죠. 맞아요. 예, 포스코 예. 퓨처엠 우리나라 유일하게 흑연 음극제를 하는 예, 회사인데 예. 지금은 작아요. 그래서 매출이 일어나는 거는 내년이나 내후년인데 제대로 되면은 뭐 꽤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땡기는 건데 네. 그때 문제는요. 밸류에이션이 26년 땡겨도 PER이 한 100배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2, 3년 전에 저기 뭐지? 그 포스코 퓨처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 예.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롬 다 비슷한데 예. PER이 내년 기준으로 100배가 넘는다고요. 그런데 이게 뭐 2, 3년 전에 광풍이 일 때도 이 정도 됐는데 업황은요. 우리 저기 이런 그 흑연 말고요. 일반적으로는 2차 전지의 업황은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보세요. 그 전기차 판매를 얼마까지 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2년 전에. 그게 2030년까지 전 세계 작년에 미국 시장의 65%는 전기차 하겠다라고 공언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목표가 얼마인지 아세요? 65가 35로 줄었어요. 네. 그리고 한국의 그 2차 전지 배터리 셀 만드는 회사, LG 엔솔이나 SDI 이런 업체들의 마켓쇼가 3년 전만 하더라도 70%, 67%였는데 지금은 이것도 30몇 프로 줄었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온 거 맞는데 밸류에이션은 넘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년이 아니고 2년, 3년을 미리 땡기면 어느 순간에는 PER이 뭐 50배 이하, 40배 되면은 싸 보일 수 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미리 반영해서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트레이딩이고, 트레이딩은 어떤 얘기냐? LG 엔솔 기준으로는 한 70조 초반에서 80조? 요 식총이 적절한 것 같고요. 나머지 지금 말씀의 폴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거는 아마도 업사이드는 한 자리, 그러니까 10% 이하로 잡고 트레이딩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만약에 테슬라가 너무 잘 팔린다. 로우텍시가 아니고 그냥 테슬라 자체가 그러면은 극적인 전환을 할 수 있는, 적자가 아니고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LNF를 유심히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갑자기 생각난 게 이 이슈는 사실 이제 주 초반에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포스코 퓨처의 그 호재가 이제 뜬 이후에 증권사에서 대부분 이제 목표 주가 올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한 증권사였나? 네.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이유는 그 여기 음극재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서 작죠. 양극재 출하량이 맞아요. 커져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의견에 있습니다. 대해서는 어떻게? 사실은 2분기 실적 나왔거든요. 2분기 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 어저께가 그저께. 예. 왜냐하면 지금은 양극재군요. 음극재는 작아요. 원래 그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자체에서 차지하는 양극재하고 음극재의 코스트 비중도 하나는 40%고 하나는 8%예요. 네. 그러니까 5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음극재 시장이 양극재 시장이 5분의 1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 또 이거는 다시 들어가는 거니까 멀티플을 높여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그래서 아까 트레이딩이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까지. 네. 자, 이제 전력기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에 필수적으로 네, 전기가 그렇죠. 받쳐줘야지 뭔가 네,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AI 붐 때문에 이제 초고압 변압기 네. 수출 이런 부분도 이제 오늘도 능력이 있는 엊그저께인가 거고, 실적도. 네,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신재생에너지로 많이 깔았잖아요. 지방에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깔려 있는 도소에. 근데 문제는 그거를 송전할 수 있는 송전이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네. 왜냐면 자기 집 흘러 근처에다가 보내야 되는데. 이런 거 실는 거 싫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 이기주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송전 배전이 매우 중요해요. 해외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거는 뭐냐면은 미국이 노후화된 송배전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비록 관세가 있다 하더라도 관세가 예를 들어서 10몇 프로도 하면은 그 커스터머가 한 반 이상은 부담한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 노후화된 전력은 굉장히 많죠. 그렇죠. 한 30년 이상 된 것이 거의 한 40%, 50%된 거니까 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관세가 들어가니까 관세 비용 때문에 지금 수주가 약간 늦어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고객이 서플라이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반 정도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느냐면요. 네. 관세도 정도 것인데 10몇 %는 서로 쉐어할 수 있어. 근데 만약 관세가 진짜 25% 때리면 이거 쉐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디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엊그저께 나왔던 입찰 제한 이런 거는 그건 별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래요? 한국에서 그 마켓 그 비중이 한 3, 4%밖에 안 되고 예. 그 소송화가면 그 3, 4%가 제대로 나쁘게 반영할지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관세하고 실적이다. 오늘도 현대일렉트릭이 실적이 발표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통 작년 3개월 전에 실적 발표될 때 의외로 네거티브 서프라이즈나 주가 출렁인 기억이 나요. 3개월 전에. 네. 그래서 오늘도 아마 경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넘버를 확인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HD 현대일렉트릭과 일진전기 공공 입찰 제한 이 이슈 크게 문제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7말 8초. 자, 투자 전략 전반적으로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경계감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어느 한쪽 샀다가 어느 한쪽이 올라가고 날라가거든요. 만약에 트럼프가 타코가 돼가지고 만약에 또 미루면은 그러면 시장은 좋아할 거고 타코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관세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 관세 걱정이 되면 조방변으로 가야 되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 상법 개정이 되느냐 아니냐 오늘 보니까 자산 소각을 다시 3년이 아니고 6개월 앞당긴다면서요. 그러면 또 증권주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믹스는 밸런스하게 나눠야 된다. AI 변압기 원자력 한 뭉택이 있고 한 30%, 조선 방산 관세하고 무풍지대 30%, 그리고 증권 금융주 15%.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아시는 거 가끔 제가 얘기하는 거 이런 거 해서 10%. 그러면 현금은 20%. 이렇게 하되 철저히 내려갈 때 사셔야 되고요. 장중에 아침에 팍 올라갈 때 사시면 물리기 딱 좋은 장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한쪽으로 쏠리지 말고 이거는 투자의 원칙이긴 한데 분산하고 지금 조방원 플러스 AI까지. 2,700, 3,500원대는 무지기세는 올라올 수 있는데 예. 3,200에서 더 가는 거는 상당히 스트러글링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려갈 때 접근하는 그렇게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사훈련 투자전략본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일단은 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 시장의 분위기를 잘 살피고 있죠.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센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 결국에 발의를 했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증권주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는 오늘 뭐 시장을 조금 살펴봐야 하는 관망해야 돼서 지지난주였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민생회복 소비 쿠폰 그때는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알아봤고요. 오늘은 어디로 받아야 될지를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1,000원, 2,000원이라도 아껴서 포인트라도 더 받아서 아껴야 되잖아요. 그걸로 우리 삼성전자 주식 하나, 두 개 더 사는 게 훨씬 더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아끼는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어디로 받을까요? 여러분들 요즘에 뭐 카드사, 은행, 아니면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뭐 이런 결제 서비스 전부 다 지금 막 문자나 카톡이 엄청 오고 있죠. 여기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민생회복 쿠폰 여기서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너무나 많이 와서 저도 이거 도대체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받는 날이거든요. 제가 뒷자리가 82년생이어서 오늘 받는 날인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번 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출생 연도가 뒷자리가 1이거나 6이신 분들, 뭐 예를 들면 81년생, 86년생이신 분들은 어제 아마 신청을 하셨을 거고 저는 오늘 신청을 했고요. 뭐 다른 분들도 이번 주까지, 금요일까지는 이렇게 출생연도 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고 토요일부터는 모두 그냥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신청을 하면 9월 12일까지거든요. 9월 12일까지. 아마 1차는 구분 없이 전 국민이 전부 다 15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고 받으셔야 되고 이게 받지 않으시면은 국고로 환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받으셔서 소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요즘 뭐 가장 편하게 우리가 쓰는 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니까 요거에 따라서 아마 이게 가장 받기도 쉽고 혜택도 그나마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이버페이로 받으면 포인트 적립, 네이버페이를 쓸 때 적립되는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15만 원 플러스 알파로 포인트가 적립이 되니까 혜택이 조금 있는 거죠. 그냥 카드로 쓰는 걸로 날아가는 것보다는 포인트 적립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엔페이 머니 카드를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로 발급을 받으면 뭐 카드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사용처에서 결제액의 0.3%포인트의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네이버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거니까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뭐 삼성페이,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QR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 결제 QR로 결제하거나 삼성페이로 결제를 하고 이용 후에 포인트 뽑기 아니면 스탬프 적립 이런 게 네이버 페이에서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쓸 때도 똑같이 이 혜택이 적용이 되면서 내 포인트가 적립될 수 있는 혜택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한번 써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많이 쓰시잖아요. 카카오페이는 간편하게 뭐 받으면 실물 카드 없이 QR코드, 삼성페이, 제로페이로 바로 결제가 가능하니까 아마 카카오페이 쓰시는 분들은 요거를 아마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요 카카오페이는 기본적으로 포인트 적립 이런 것도 있는데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요것을 받으셔서 이 포인트를 어느 정도 쌓게 되면 200만 원, 5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하면서 카카오페이 머니로 환급을 해주는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벤트를 노려보실 분들은 카카오페이 써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민생회복 쿠폰을 10,000원 더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서울 시민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 사랑 상품권으로 요거를 15만 원을 수령하셔가지고 배달 앱을 많이 사용하신다. 땡겨요에다가 지역 카페가 결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생회복 소기픽 쿠폰을 땡겨요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벤트를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게 2만 원 이상을 3회 이상 주문을 하면 10,000원을 환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10,000원을 환원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니까 이것도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당근에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양도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양도하게 되면은 환수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과태료도 물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받으셔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대형주 연고점 경신 이후에 쉬어가자 흐름이 있는데 언제나 늘 정보 정제 수혜주 잘 챙기십시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